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탐험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이라는 큰 지도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영웅이 이제 안락한 일상을 떠나 라는 부름을 받는 모험으로의 부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거부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겨요. 어떤 점이죠? 이 책의 저자는 영웅이 모험을 거부하는 단계를 설명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야기를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거든요. 정말 모순적이네요. 거부를 설명하면서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다니. 그렇죠. 왜 영웅 서사에서는 거부가 그렇게 중요한데 정작 우리 뇌는 이야기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을까? 바로 이 질문을 오늘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멘토와의 만남으로 이어질 테니 오늘의 탐험이 아마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책에서는 인간이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주 뜻밖의 지점에 있다고 말해요. 네.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스포일러잖아요. 아, 스포일러. 맞네요. 결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간은 이 혼돈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와 질서, 그리고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아, 그냥 내버려 두질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고대인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게 그냥 무작위적인 점들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네. 거기에 정갈자리, 사냥꾼자리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얽힌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뭔가 통제 가능한 이야기로 바꾸려는 본능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번개가 칠 때 저건 대기 중에 전기 방전 현상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제우스 신이 노하셨다고 여기는 편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안정감을 주니까요. 훨씬 이야기가 되고요. 네, 무작위성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패턴을 찾으려는 본능, 그게 바로 이야기의 씨앗인 셈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서 생존이랑도 직결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책에서 언급된 죽은 원숭이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죽은 원숭이는 자기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다른 원숭이들한테 말을 못 해주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시 부족원이 강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표범의 습격을 받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네. 그는 마을로 돌아와서 자신의 경험을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낼 겁니다. 아, 내가 거기 가봤는데 하면서요. 그렇죠. 해가 저물녘에 저기 세 번째 바위 근처 갈대숲은 조심해야 해. 거기에 표범이 숨어 있었어. 나는 죽은 척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지. 이건 단순한 답담이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이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부족의 생존에 기여할 수 없죠. 와, 결국 이야기가 생존 지식을 압축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압축 파일 같은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인간, 즉 호모 나렌스라고 제정해야 하는 거군요. 네,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종의 생존 전략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럼 그게 언어랑도 관련이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 재규성이라는 것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재기성이요? 네, 단순히 사자가 온다 이렇게 외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제 사자를 봤던 그 언덕으로 다시 간다면 이번에는 창을 든 사람을 3명 더 데려가야 할 거야. 와 같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복잡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 능력 덕분에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협력과 생존이 가능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단순한 문화나 오락이 아니라 우리 뇌에 그냥 깊숙이 각인된 운영체제, OS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책에서는 우리 뇌 안에 내면의 화자 또는 머릿속 작가의 방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고 표현하던데요. 이걸 증명하는 아주 기묘하고도 유명한 실험이 소개되죠. 아, 네. 불린의 환자 실험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우리 뇌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뇌량,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가 절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보통 좌뇌는 언어랑 논리적 해석을, 우뇌는 이미지나 직관을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연구진이 환자의 시야를 분리해서 언어 기능이 없는 우뇌에만 걸어가세요라는 단어를 카드에 적어서 딱 보여줬습니다. 말하는 뇌가 아닌 쪽에만요? 네. 그랬더니 우뇌는 그 명령을 이해하고 몸에 신호를 보냈겠죠. 환자는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오,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연구진이 환자에게 물었죠. 왜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시나요? 자, 이제 대답은 좌뇌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가 대답해야 하는데 이 좌뇌는 걸어가세요라는 명령을 본 적이 없어요. 전혀 모르죠. 네, 그냥 자신이 통제하지 않은 몸의 움직임, 그 결과만 목격했을 뿐이죠. 그럼 좌뇌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좌뇌는 그 즉시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창조해내요. 아, 목이 말라서요. 콜라 한 잔 마시려고요. 이렇게요. 와, 소름이 돋네요. 눈앞에 보이는 콜라캔을 이용해서 가장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즉석에서 그냥 지어낸 겁니다. 뇌는 나는 이유를 모른다는 그 공백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연기자랑 그 모든 행동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해설가가 같이 살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중에 지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에서 말하는 서사적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을 내면의 화자가 일관된 이야기로 끼워 맞춘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우리는 경험의 총합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뇌를 정신의 3D 프린터라고 부르는 거군요. 정보 조각들을 가지고 즉시 입체적인 이야기 모형을 막 찍어내는 공장처럼요. 네, 뇌는 일단 그럴듯한 이야기를 찾아내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아요. 의미부여 중단 규칙을 따르는데 이건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에 이렇게 쉽게 빠져들고 설득당하는 건 우리 뇌의 그냥 기본 설정값 때문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뇌의 모국어와도 같아요. 모국어라. 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그냥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로 접할 때보다 잘 짜인 이야기의 형태로 접할 때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겠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완전히 자연적인 초강력 마약이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우리 뇌에서 아주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 칵테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칵테일이요? 네, 3가지 핵심 성분이 있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그거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 예를 들면 주인공이 시한폭탄을 해체하기 직전 같은 순간에요. 네네. 손에 땀을 쥐는 순간? 그때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오직 이야기의 다음 장면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스릴 영화 볼 때 팝콘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 네,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가 돼요. 주인공이 슬퍼할 때 우리도 같이 슬퍼지고 그가 역경을 이겨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이유, 이게 바로 옥시토신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를 이야기랑 등장인물에 정서적으로 연결시키는 화학적 접착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코르티솔로 집중시키고 옥시토신으로 연결하고 마지막 3번째가 이 마약의 핵심이겠죠. 뭘까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아, 도파민. 네, 쾌감과 보상을 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주인공이 마침내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 혹은 우리가 이야기의 반전을 정확히 예측했을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쫙 분출됩니다. 아, 그 짜릿한 쾌감. 네, 그 쾌감 때문에 우리는 다음 화를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코르티솔, 옥시토신, 도파민의 칵테일이라니. 이건 정말 거부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천일여화의 세헤라자데가 매일 밤 왕을 사로잡았던 비결이 바로 이거였군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자 가장 뛰어난 뇌과학자였던 셈이죠. 왕의 뇌를 이 신경화학 물질에 완벽하게 중독시켜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거니까요. 이 모든 화학작용이 합쳐져서 몰입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이동하는 경험이죠.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면 우리 뇌는 일종의 신경학적 가상현실 상태가 되어서 현실에 나와 이야기 속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우리 뇌가 이렇게 이야기를 갈망하고 그럴듯한 이야기에 쉽게 설득되고 심지어 화학적으로 중독되기까지 한다면 이 강력한 힘에는 분명 어두운 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야기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이 책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목마로 비유하는 트로이 목마처럼요. 트로이 목마. 네, 매력적인 이야기의 외피 속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나 거짓 정보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진실한 이야기보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더 쉽게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가짜뉴스나 음모론이 그렇게 쉽게 퍼져나가는군요.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극적인 이야기를 제공하니까요. 맞습니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시대에 따라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영웅의 모습, 즉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도 계속 변하고요. 다른 시대, 다른 영웅? 네. 과거에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영웅이 이상적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는 안티히어로에게 더 열광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소비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가져와 보죠. 저희는 영웅의 여정에서 거부라는 단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은 이야기를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굳이 영웅의 이야기에는 거부라는 단계가 필요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논의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가 이야기를 갈망하고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웅이 그 거대한 부름을 거부하는 순간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엄청난 내적 갈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모험이 얼마나 어렵고 중대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거부의 순간이 있기에 영웅이 마침내 모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본능을 거슬렀던 존재가 더 큰 사명을 위해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극적인 전환이니까요. 와,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책의 마지막 부분, 모두가 왕이다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서사의 주인공, 즉 왕이라는 거죠. 네?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모험으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새로운 도전, 어려운 선택, 변화의 기회 같은 것들이요. 그때 우리 안에 내면의 화자는 안주하고 싶다는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부름을 거부하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늘 나눈 이야기의 최종적인 질문은 청취자분들께 향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떤 부름을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화자는 그 부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이야기가 불린외 환자의 좌뇌처럼 단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합리화하기 위해 즉석에서 지어낸 그럴듯한 변명은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그 생물학적, 신경과학적 비밀을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서사를 주도적으로 써내려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의 네 번째 단계, 영웅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멘토와의 만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